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경찰이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BTS 슈가의 소환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BTS 팬 일부가 슈가의 탈퇴를 촉구하는 근조화환 항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트럭 시위에 나섰습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의 열대야가 26일 연속 이어지면서 118년 만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앞으로 열흘 정도 더 지속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한 건 사건 고발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진정성이 없다면서도 제보 공작 의혹 포함 여부 등까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배추 한 포기 값이 6천 원을 넘는 등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축량을 방출하고 추석 전 사과와 배 공급도 늘릴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21번째 거부권으로 두 법안은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의 열대야가 26일째 이어져 118년 만에 열대야 연속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낮 폭염도 기승인데 폭염과 열대야 모두 처서가 있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서울의 열대야.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밤까지 26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서울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8년 만에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입니다. 지난 2018년 여름에도 서울에서 26일 동안 열대야가 이어졌지만 최근 기록을 먼저 올려놓는 기상 기록의 원칙에 따라 역대 1위가 된 겁니다. 여느 해 때보다 더 밤마다 열대야가 지속되니까 에어컨을 매일 밤 켜고 있어요. 20일 정도 이상 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례적으로 긴 열대야는 한반도 주변의 뜨거워진 바다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바다에서 데워진 수증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유입됐는데 지면의 열이 밤사이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올여름 서울 열대야는 지난 2018년과 같은 날인 7월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당시에는 광복절 이후 열대야가 사라진 반면 올해는 앞으로도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기록이 경신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하강할 수 있는데 그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기 때문에 올해는 8월 말 혹은 9월 초까지도 열대야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시간대 폭염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기도 안성 고산면은 37.6도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34.3도까지 오르며 강도 높은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절기 처서가 있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서쪽 지역과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로 여느 때보다 힘든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하루에 100명을 넘어섰던 온열 질환자 수가 이번 주 들어 사흘 연속 감소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신고 현황을 보면 어제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56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추가 발생하지 않아 22명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모두 2,652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6명 많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12일 하루 환자 수가 113명에 달했지만 13일에는 98명, 14일에는 77명, 15일에는 56명을 기록해 사흘 연속 감소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법에 이어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 21건으로 늘었는데 대통령실은 야당에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법안의 제2요구안을 제가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먼저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 조항이 추가됐다며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만큼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야당에 잇따른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희가 무엇이냐며 제2요구권을 또다시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 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희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난 12일 방송사법에 이어 법안 2건에 대한 거부권을 추가로 행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한 법안은 모두 21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정상화와 여야 협의가 우선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첫 제안자인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여당 자체 특검법을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 대표는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등을 포함해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는데 여당 내에서는 민주당의 분열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며 기존과는 변화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8일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지금까진 특검 추천 권한을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 부여하자는 주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의 억울함을 풀고 그리고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그러면 협의를 못할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3자 추천안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월 국정감사 전에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자며 늦어도 열흘 안에 여당 입장을 정리해오라고 한동훈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강화된 특검법을 재발의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다며 진정성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내용이 충실하게 담긴 또 우리의 제안까지 충실히 반영한 이런 특검법안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저희가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볼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촉발한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이 민주당 측과 관계돼 있다는 의혹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맥락입니다. 한 대표가 사실상 특검을 거부할 명분을 찾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인데 당 안팎에서 민주당의 진짜 의도가 여권 갈라치기라는 비판적 시선이 적지 않은 것도 부담입니다. 실제 친윤계를 중심으로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여전히 더 큰 상황입니다. 특검법에 반대해온 대통령실은 정치권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최상병 특검법은 다시 한번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특검 법안을 본격 협상하게 될지 아니면 여권 내 반발이 거세지며 협상 자체가 불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을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도 전 의원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살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전 의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고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숨진 것을 김건희 여사가 죽였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주지검은 최근 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계좌 추정용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수사와 관련해 딸 타이 씨 가족과의 금전 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태국 항공사 타이스타제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7월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월 800만 원의 급여와 가족 주거비 등을 서 씨에게 준 것으로 파악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게 간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주다가 서 씨가 취직된 이후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수사의 관건은 서 씨 채용과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사이의 대가성을 입증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검찰은 다혜 씨의 돈거래 정황을 들여다보고자 유송아 청와대 전 춘추관장과 주영훈 전 경호처장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중진공 이사장 임명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전 정권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처럼 결론 없이 4년 가까이 이어진 수사를 두고 검찰이 늑장을 부린다거나 전 정권 먼지털이를 한다는 여야 양쪽의 비판이 나오는 상황. 검찰은 이번 영장 발부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한 것을 두고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건영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스토킹 수준으로 관련자들을 탈탈 털면서 억지 수사를 4년 동안이나 해왔는데 아직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검찰 측 인사가 한 참고인에게 문 전 대통령을 잡아 넣어야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검찰이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전 사위가 취직해 월급을 받는 게 뇌물이라면 대통령 가족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느냐며 숨도 쉬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코로나 발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속속 개학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할 걸로 예상되면서 학교마다 다시 방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하나둘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은 폭염에 당분간 에어컨을 켠 채 수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코로나가 큰일입니다. 이미 개학 전부터 어린이들 사이에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않았는데 학교와 학원에서 거의 온종일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유행이 커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각 지방교육청은 급하게 방역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시설물 소독 등 방역에 25억 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또 확진된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습니다. 코로나는 법정 전염병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은 인정됩니다. 다만 격리가 의무가 아닌 만큼 등교 중단을 학교가 강제할 순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도 개학 뒤 일선 학교의 방역 상황과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형제를 통해 퍼질 우려가 큽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생아들 계속 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아예 이제 코로나에 처음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영유아들에서 많이 걸리기도 하고 학원을 통해서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 모르는 채 등교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질환 유행 시기엔 교실 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26만 명분을 확보하고 일부를 이번 주에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여름철 유행에 대비해 5, 6월 사용량의 10배 정도를 확보해놨지만 예측보다 사용량이 급증해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도 구매해 10월부터 고위험군을 위주로 예방접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검찰은 2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직권남용 가혹 행위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50여일 만에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2가지.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치사 혐의입니다. 검찰은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 권한을 남용한 두 사람이 훈련병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45분간 군기훈련을 진행하다가 피해자 박모 훈련병이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만큼 자신들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일단 규정을 위반한 훈련이 진행된 만큼 군 형법상 직권남용에 따른 가혹행위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반면 3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형법상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고 훈련병들의 사망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특히 중대장은 책을 꽉 채운 비정상 완전 군장을 지시한 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부중대장은 중대장이 연병장에 나와 직접 군기 훈련을 집행한 후부터는 자신은 아무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 피해자 박모 훈련병 유가족은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참 유족으로서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법적인 어떤 논리로 그 모든 책임을 빠져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이달 말 숨진 박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당시 훈련병 5명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고의성을 갖춘 학대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는 이 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지환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귀가 조치를 도와주던 파출소 직원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새 경찰청장이 취임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관내에 있는 파출소. 지난 14일 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이곳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A씨가 술에 너무 많이 취했다며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나간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A씨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겁니다. 파출소 직원들은 A씨를 귀가 조치하기 위해 직업과 이름 등을 물었는데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옥신각신 언성을 높이던 A씨. 결국 파출소 직원 3명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랄지 이런 것도 다 여기가 좀 사건이 어쨌든 있었던 곳이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할 수가 없는 점을 이해를 시켜주고 A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습니다. 앞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물론 신임 조지호 청장도 서울청장이던 시절 음주 모임 등 현장에서 일탈을 경계해달라고 수차례 주문했던 상황. 하지만 신임 경찰청장 취임 나흘 만에 이 같은 내부 비위가 알려지면서 기강을 다잡겠다는 지도부의 경고는 그저 말뿐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리하게 바꿔치기를 한 이유는 사고차에 가입된 보험 때문이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술집에서 함께 고개를 꺾어가며 술을 마시는 두 30대 남성. 이후 둘이 탄 흰색 승용차는 2개 차선에 걸쳐 위태롭게 달립니다. 그렇게 앞에 있던 트럭과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는 차량. 사고가 나고 운전석에 선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내렸고 경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조수석에 있던 남성은 음주운전 방조로만 처벌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하지만 조사에 착수한 경찰이 들여다본 차량 블랙박스에선 사고 직후 둘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인근 CCTV 영상까지 확인한 결과 차에 탈 때 운전석에 타는 것도 검은 옷이 아닌 흰 옷을 입은 남성이었습니다. 술집 CCTV 등으로 특정된 실제 운전자인 흰옷 남성의 음주량은 무려 소주 2병. 둘 다 술을 마셔놓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이유는 차량에 든 보험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차량이 검은 옷의 남성 가족 명의로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만큼 보험 적용을 고려해 검은 옷의 남성이 하지도 않은 운전을 했다고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각각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보험 사기 혐의 등도 함께 적용해 검찰로 조만간 넘길 예정입니다. 또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 단속 회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상황인 만큼 이 같은 악성 음주운전은 끈질기게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데요. 주요 사회적 이슈와 법적 쟁점, 이은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 YTN이 입수한 영상을 보면은 그 BTS 슈가 씨가 그 전동 스쿠터를 몰고 가다가 좌회전을 한 순간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또 술을 마신 그것을 또 차치하고라도 인도를 달렸다는 것 그것도 또 논쟁거리가 되던데 이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사실 이제 지금 슈가 씨가 탄 것으로 확인되는 전동 스쿠터는 그 PM 소위 말해서 이제 개인 이동 도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도 혹은 자전거 도로만 주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에. 그 얘기는 뭐냐면 법을 어긴 이 자체가 또 별도의 법을 어긴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범칙금, 즉 과태료 같은 게 부과될 수 있는데 문제는 요 자체만 이제 문제가 됐을 때 하고 달리 지금 현재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음주운전 부분을 그 범죄로서 평가하고 이제 양형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슈가 씨를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소환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일반인도 내일 나오세요 이런다고 바로 내일 나갈 수 있고 이런 거는 아니라서 일정 조율은 좀 필요하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슈가 씨의 이제 그날의 동선을 역추적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 이제 포토라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검찰 내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일정을 좀 조율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 소속사하고도 슈가 씨의 소속사하고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소환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정을 조율하는 것 외에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자료,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뭐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사건 자체는 그 이제 슈가 씨가 술을 어디서 먹었는지라든가 얼마나 먹었는지는 이미 혈중 알코올 농도 같은 것들이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최초에 이제 본인은 0.08이었던 거 정도로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속사도 0.08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결과를 열어보니까 0.227% 정도가 나온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일반인으로 따지면 소주 한 2~3병 정도를 마신 정도의 만취 상태의 양이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도 지금 되게 높은 어떤 상황이고, 지금 여러 가지가 여하튼 좀 진퇴양난인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슈가 씨가 발견 당시에 맥주 한 잔을 마셨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 그렇다면은 이 혈중 알코올 농도와 비교해서 이게 어떤 허위 진술 이런 걸로 가중 처벌이 될 수도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게 허위 진술이라고 딱 놓기에는 안 마셨다라든가 이제 이렇게 한 게 아니라서 좀 축소해서 진술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된 이제 피의자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가지고 허위 진술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제 슈가 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영향력 등을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재판을 받으면서 양형에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집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YTN에서 이제 다른 뉴스에서 0.08 정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0.227 정도가 나왔잖아요. 0.2 이상 정도가 되면은 아예 징역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뭐 이제 이렇게 의율이 되어 있고요. 벌금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굉장히 세게 의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형 기준으로 보더라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혹은 벌금으로 보더라도 1,000만 원에서 한 1,700만 원 사이 정도, 이런 것들이 예상될 정도의 굉장히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슈가 씨가 병역의 의무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무태만을 조사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는데 병무청이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 그 가능성 자체는 조금 희박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 공익인간이라는 앱이 있는데 그게 사회복무요원들이 사용하는 곳이라고 하고, 슈가 씨하고 같이 이제 그 교육을 받았던 뭐 A 씨라는 분이 그 당시에 이제 작년 11월경에 슈가 씨가 조장, 분임 조장 뭐 이런 걸 맡았는데 그 참여를 잘 하지 않았다 수업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해라 막 이러고 민원이 막 나오고 해가지고 이 사건 자체가 서울 병무청으로는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사에 이제 착수하기에는 이 사안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로 착수할지는 좀 미지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무청도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중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BTS 팬덤도 좀 갈리는 양상이에요. 뭐 근조 화환을 보낸 팬들도 있는가 하면은 요즘에는 또 트럭 시위를 하기도 하는데요. 거기 전광판을 띄워서요. 그리고 또 슈가 챌린지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술병을 들고 해시태그를 첨부하면서 이제 게시물을 올리는 건데, 이런 것들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BTS의 팬덤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많아요. 사람들이 뭐 국내외적으로 팬들이 워낙 팬층이 두텁고,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 지금 이제 슈가를 좀 지키자,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이제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반대로 슈가를 탈퇴시켜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충돌이 있는 중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슈가 챌린지라고 하는 건 좀 이제 좀 약간 조롱, 비난 이런 것들이 이제 발현되는 어떤 그런 모습의 양상인데,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비판받아야 될 건 비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다 같이 왜 이렇게 휴지를 던지거나 돌을 던지는 것 같은 양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그게 바람직한 양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BTS의 인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일은 뭐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할 때 기획사가 혹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만약에 가능합니까?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한다고 하면 계약 세부 조항을 보아야겠지만 만약에 그 계약 세부 조항 안에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활동하는 팀 혹은 이제 기획사에 굉장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아직 그 조사도 진행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지 않은 중이고 예.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중이라 그런 이제 이 가늠을 해보는 건 조금 자칫 섣부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슈가 씨가 경찰에 출석하게 된다면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그 과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제 아무래도 소환을 이제 요구를 하고 나면 경찰에 출석을 하게 될 텐데 예. 포토라인에 이제 설 것이냐 안 설 것이냐는 슈가 씨의 선택이 아니라 이제 경찰청 쪽의 선택이 될 겁니다. 예.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출석을 하겠죠. 그러면 경찰에서 주로 묻게 되는 건 음주를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동 스쿠터를 몰고 갈 때 이걸 누가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뭐 아무런 제지가 없었는지 뭐 이런 상황들이라든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이전에 뭐 이런 뭐 일상적으로 술을 먹고 이렇게 스쿠터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물어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토라인의 설치도 관심인데요. 네. 이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전에 고 이성균 씨가 이제 사망했을 때의 상황도 실은 이제 이게 뭐 국민의 알 권리, 뭐 굉장히 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상황들이라는 이제 이유로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라는 입장들도 있는 거고, 거꾸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어떻게 보면은 고소인 신분도 있고 뭐 이제 피해자 신분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출석하는 것 자체를 이미 유죄를 확정해가지고 뭐 이제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충돌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슈가 씨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위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성균 씨하고의 사례를 정확하게 비교하는 건 좀 부적합한 게,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마약을 이제 간이 검사했을 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혐의가 입증이 불분명한 중에도 이제 이렇게 소환을 하면서 그 포토라인을 세운 경우였고, 예. 슈가 씨 같은 경우는 음주 측정치가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 범죄 행위를 한 거는 지금 현재 사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우가 다르지 않나. 그래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설릉이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설릉은 오후 9시 이후에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게 앞에서는 통제를 하는데 예. 뭔가 이제 이 뭐 담을 넘는다든가 몰래 이제 어떤 틈으로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과 보완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50대 여성이라고 말해지는 분도 그 이 선릉이 성종과 그다음에 성종의 세 번째 부인인 정현왕후가 이제 묻혀 있는 그런 왕릉인데요. 성종의 이 능으로부터 한 10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담장 쪽을 이제 이 틈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그 봉분에서 이제 주먹만한 정도의 이제 흙을 파가지고 구멍을 내는 이런 행위를 한 상황입니다. 예. 경찰이 이제 뭐 잇따르는 문화재 훼손에 네.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 네. 뭐 이런 점도 있고 해서 이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네.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모방 범죄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좀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는 보입니다. 사실 훼손 정도가 지금 큰 건 아닌데, 문제는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왜 일전에 작년 11월에도 뭐 경복궁 담장에 있는 데다가 스프레이로 예. 낙서를 한다든가, 뭐 이제 어떤 뭐 문화재의 읍성 같은 데를 넘다가 뭐 이제 이런 기와장 같은 거를 훼손한다든가, 심각하게는 숭례문에다가 불을 지른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훼손할 때는 별 생각이 없을지 몰라도 이게 복구하는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고요. 그 경복궁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배상 이 복구를 하는 비용이 1억 5천만 원 정도가 든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문화재 훼손에 대한 이 범죄에 대한 이 경각심을 좀 그 경종을 울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열심히 들여다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설명해 주셨는데 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그 문화재를 훼손한 이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부분은 문화재관리법 그 92조에서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런 것들을 뭐 손실하거나 절취하거나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어떤 행위를 시도하려고만 해도 뭐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도 규정이 되어 있고 사실은 엄하게 의율하고 있지만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실제 이제 처벌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에 그 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사건도 그 중에 한 명이 그 실형의 그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결국 집행유예가 붙어서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법원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이 문화재 훼손을 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한 사람들이 전과자나 일반 범법자는 좀 아닌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선처하는 경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치는 영향과 피해 정도는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집행유예를 이제 받게 되는 것들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건 예방 효과에는 기여가 좀 미비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엄단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모텔에 함께 투숙을 했더라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륜으로 보는 것이 맞다.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제 이 연극 배우 출신 이제 이 남편과 그다음에 이제 그 내연녀 간에 이제 이 부인의 주장은 내연녀라고 하니까 그 내연녀 간에 이제 불륜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이 내연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 이들의 주장이 우리가 모텔을 간 적은 있지만 그건 우리가 술을 먹어서 좀 잠을 자러 들어간 거지 우리가 이제 뭐 간통을 한 건 아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사건을 이런 종류의 사건을 하다 보면은 내연녀, 내연남 이제 이런 불륜 사건들에서 이제 실제 우린 성관계를 한 적은 없어. 그걸 입증해. 이런 식의 주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원이 이미 1988년 5월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이런 유사한 사건에서 간통의 범위를 이제 그러니까 부적절한 이제 이런 그 불륜의 어떤 범위라는 걸 간통이 있었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이 범위보다 넓게 보아야 한다라는 이미 판결을 한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불륜이라는 게 간통이냐의 여부, 그러니까 성관계를 했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실은 부부의 정조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볼 만한 것들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우리는 어떤 사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이 배우자가 여기다가 불륜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들의 관계를 단순하게 이제 뭐 불륜이 아닌 일반적인 뭐 관계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고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모텔에 갔는데 간통을 하지 않았다는 그 점 말고도 문자 메시지라든지 평소의 대화 내용을 보고서도 또 참고한 그런 판결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내 A 씨, A 씨가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절반만 허용했단 말이죠. 그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혼인 기간이라든가 이제 부정행위의 내용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위자료 부분이 그렇게까지 높게 책정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불륜 기간이 예를 들어 길고 이제 뭐 배우자에게 굉장히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3천만 원까지도 인정은 하는데 그 정도까지를 인정하는 사례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이번에도 이제 이런 혼인 기간이라든가 부정행위의 이제 내용들로 입증된 이런 정도, 그다음에 부부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어떤 그 기여도 같은 것들을 평가했을 때 한 1,500만 원이 적당하다라고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제 불륜의 인정 범위가 확대될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던데요. 향후 재판의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판결도 그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 건 이런 판례들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정확하게 이들이 어떤 모텔에 들어갔다라든가 혹은 성관계를 했다라는 직접적인 입증이 없다 하더라도 사귀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데이트를 했는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남녀 관계인데
남녀 관계로 이 배우자에게 훼손감을 줄 수 있고 이들의 어떤 부부관계에 파탄을 줄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부정행위로 이 평가하는 이 판례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뉴스를 통해서라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그 배우자들에게 그 반하는 정조임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 사회적 이슈와 법적 쟁점을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남북 당국 간 대화 협의체를 설치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해서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남북 통신선부터 재가동돼야 한다고도 했는데 이를 포함해서 윤 대통령이 밝힌 새로운 통일 담론에 대한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 하루 만에 후속 조치들을 일부 소개했습니다. 먼저 남북 대화협의체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면서 북한 당국이 차단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재가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사전 교감이나 물밑 접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화협의체 제안에는 의제도 제한 없이 모든 것이 열려 있다. 북한도 이러한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활동을 정부가 지원해오고 있다며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노력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통일 담론이 사실상 흡수 통일론이 아니냐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며 자유통일이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 것일 뿐 기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힘에 의한 강압적인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라고 누군가가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선 긴급 구호뿐 아니라 언제라도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다음 달엔 첫 번째 국제 한반도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관계부처 차관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관계 발전위원회를 주재해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KBS가 광복절 당일 일본 국가가 나오는 오페라와 엉터리 태극기 방송으로 논란을 산 데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KBS는 공식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을 올린 데 이어 오늘 임원회의를 통해서도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민 사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 불쾌감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는 이번 논란으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부사장 주재의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했던 안세영 선수가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SNS에 불합리한 관습이 바뀌길 바란다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안세영은 지난 5일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협회를 향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틀 뒤 귀국장에서는 말을 아끼며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습니다. 아직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안세영은 작심 발언 후 열 하루 만에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SNS에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꿔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부상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해 크게 실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협회가 변화의 퀴를 진 만큼 더는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안세영의 입장은 배드민턴협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시점에 맞춰 공개됐습니다. 내부 인사 2명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협회 진상조사위원회는 김학균 총감독을 비공개로 불러 국가대표 선수단의 부상관리와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협회의 진상조사위 구성에 대해서도 절차 위반이라며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협회 정관상 각종 위원회 설치는 이사회를 거쳐야 하고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만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YTN 허저원입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지난해 요넥스와 계약할 때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진행해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당시 계약 상황을 비롯해서 협회의 자금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요넥스는 지난해 2월 배드민턴 협회와 2027년까지 4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년 290만 달러를 내는 대신 국가대표 라켓과 옷, 신발을 독점하기로 한 겁니다. 나라장터와 협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했던 기존 경쟁 입찰 때와 달리 수의 계약이라 뒷말이 나왔습니다. 경쟁업체 빅터는 사전에 3차례 공문으로 입찰 의지를 전했고 심지어 더 비싼 연 350만 달러를 제의했다면서 기회조차 없어 낙담했다고 전했습니다. 협회와 체육회, 국민신문고와 법원까지 두드렸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빅터가 불명확한 사유로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 적이 있고 선수 기량을 극대화할 품질이 선정 기준이었다며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적용받는다고 당시 답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후원 계약을 포함해 협회 자금줄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요넥스에서 셔틀콕 30%를 추가로 받는 일종의 페이백 합의를 맺어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체육계의 전문성, 자율성을 존중했다면 이젠 회계 투명성 강화가 초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저히 공개되고 외부로부터 감시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엄밀히 봐서 안 되는 거는 환수를 받을 거고 우리가 위탁받아서 국민의 돈을 가지고 쓰는 건데. 정부는 체육회를 거치는 현재 예산 분배 체계를 문체부가 직접 종목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일반인이 협회에 소액 기부하고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도 고심 중입니다. 가뜩이나 체육회와 일촉즉발 갈등 속에 문체부가 약한 고리인 돈줄을 겨냥하면서 양측의 기싸움은 최고조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캠핑카를 피하려던 화물차가 전복돼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캠핑카 운전자는 사고가 난 걸 뻔히 보고도 사라졌는데 누리꾼들은 뺑소니로 처벌해야 한다며 공분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하얀색 캠핑카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바로 뒤에서 주행하던 화물차는 예상치 못한 끼어들기에 놀라 급하게 핸들을 돌립니다. 화물차는 곧장 도로를 이탈해 중심을 잃고 땅으로 고꾸라집니다. 앞유리가 박살나면서 화물차 기사는 창밖으로 반쯤 튕겨나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적재함에 실려있던 대형 강철 코일까지 나뒹굽니다. 위태로운 순간 캠핑카는 잠시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이내 현장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충남 당진시 송화급도로에서 사고가 난 건 지난 12일 낮 12시 반쯤 화물차 기사 50대 A씨는 다리골절 등을 당해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캠핑카 운전자 60대 B씨는 화물차가 전복된 걸 알고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미에서 사고가 난 건 인지했지만 자신의 차선 변경 때문인지는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직접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처벌된다며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부딪혔던 부딪히지 않았던 운전자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죄, 즉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형사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또 B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20개 완성차 브랜드가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마쳤습니다. 현대차, 기아를 시작으로 BMW와 벤츠 등 일부 브랜드는 선제적으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고 나머지 브랜드는 지난 13일 정부가 자발적 공개를 권고하면서 잇따라 배터리 정보를 알렸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한국GM과 르노코리아는 대부분의 차종에서 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G 모빌리티는 전기차 2종 모두 중국 비아디의 배터리를 썼습니다. 그 외 대다수의 전기차 브랜드는 한국산 배터리나 중국 CATL 제품을 사용했지만 벤츠 일부 차종에서는 중국 파라시스, 테슬라와 일본 렉서스, 토요타의 일부 차종은 파나소닉 등 일본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청라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기 차량 안에서 불을 낸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7시 50분쯤 인천 청라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벤츠 차량에 탄 채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제7호 태풍 암필이 일본 열도에 접근하면서 간토 지방을 중심으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도쿄를 오가는 항공편은 무더기로 결항되면서 교통 차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해안가 등대를 삼킬 듯 파도가 거세게 몰아칩니다. 앞을 제대로 보기 힘들 정도의 폭우와 강한 바람에 우산을 아예 접은 사람도 눈에 띕니다. 일본 수도권에 접근한 태풍 7호 암필이 간토와 도호쿠 지역을 중심으로 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이들 지역에 내리는 비는 최대 300mm.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60m로 예상되는데 달리는 트럭을 넘어뜨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간토 지방에서는 4천여 세대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또 도쿄 인근 치바현 모바라시에서는 9천여 세대의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백화점과 식당 등도 강풍과 폭우 피해를 우려해 임시 휴업을 하는 곳이 속출했습니다. 17日については、台風は日本付近から離れるステージに変わってきますけれども、16日の段階で降った雨の影響で災害の危険度が高まっている可能性が十分に考えられる状況。 도쿄를 오가는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됐고 도쿄와 나고야를 오가는 신간센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교통 차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명절인 오봉 연휴를 맞은 귀성객들을 비롯해 해외 관광객들도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주의보가 해제되기가 무섭게 태풍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일본이 기상재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열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전황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도 치열합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킨 서방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방어 목적으로 무기를 지원한 미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공격한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민간인 대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공세 작전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 영토로 35km 진격해 82개 마을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요충지 수자 지역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Також генерал Сирський доповів про завершення звільнення міста Суджі від російських військових. І там зараз створюється українська військова комендатура. 하지만 러시아는 잠시 빼앗겼던 쿠르스크 일부 지역 마을들을 되찾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수자 지역도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장악하진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번 공격은 침략이 아닌 테러라며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킨 서방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진격이 계속되면서 방어 목적으로만 무기를 지원해온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Nothing has changed in terms of our policy. So the policy that we set out from the beginning and allowing those counter-fire measures to take place around that Sumy area, nothing's changed on that. 이런 가운데 격전 중인 동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더욱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박이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러시아 본토 기습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태국 새 총리에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이 선출됐습니다. 태국에서 부녀가 총리가 된 건 처음입니다. 패통탄은 오늘 열린 하원 총리 선출 투표에서 집권당인 푸아타이당이 이끄는 연립정부 참여정당 단독 후보로 지명돼 과반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푸아타이당 대표인 패통탄은 이로써 지난 14일 헌법재판소 해임 결정으로 물러난 세타타위신 총리에 이어 31대 태국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올해 37살인 패통탄은 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이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패통탄은 아버지 탁신 전 총리와 고모인 잉락 전 총리에 이어 탁신 일가 세 번째 총리로도 기록됐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가는데요. 오늘 밤사이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특히 서울은 21일째 열대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내륙 등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밤까지 강한 소나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서쪽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7도, 대전은 25도, 부산은 26도로 출발하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5도, 대전은 34도, 광주와 대구는 33도를 보이겠습니다. 절기 처서가 들어있는 다음 주에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표현한 걸 두고 후폭풍이 거세자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표현이라고 거듭 비판했는데요. 일각에선 전 의원이 최고위원 경선을 의식해서 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표현한 전현희 의원 발언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 의원이 지난 14일 검사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건익위원회 국장의 죽음을 두고 한 발언이었는데 막말이란 비판이 계속되자 고개를 숙인 겁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거스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불쾌하셨다 생각되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 의원이 대통령 부부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박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은 거짓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도 여야 갈등은 늘 있었지만 국민이 보는 생중계 현장에서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언급한 전례가 있었느냐고 연일 맹폭을 퍼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죠. 징계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자신이 평생 욕설 한번 해본 적 없는 범생이 모범생으로 살아왔는데 정부 여당이 고인의 명예를 매도해 참기 어려웠다며 끝내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전 의원은 현재 5명을 뽑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선 지난 대정부 질의 때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정신 나간이라고 비난했던 같은 당 김병조 의원의 발언과 싸잡아 선거 전략 차원의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을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도 전 의원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광복회 등 일부 단체와 야당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이종찬 광복회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이 광복회장과 야당이 광복절 경축 행사를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국론 분열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정치적 갈등과 이념적 반목을 끝내고 선열이 물려준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노력에 전념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법에 이어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 21건으로 늘었는데 대통령실은 야당에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법안의 제2요구안을 제가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먼저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 조항이 추가됐다며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만큼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야당에 잇따른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희가 무엇이냐며 제2요구권을 또다시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 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희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난 12일 방송사법에 이어 법안 2건에 대한 거부권을 추가로 행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한 법안은 모두 21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정상화와 여야 협의가 우선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모레 오후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이번 회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진행되는 첫 고위 당정 회의입니다. 당정과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강조해온 취약계층 폭염 지원책과 청년 고독사 문제 대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 안전관리와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등 다른 현안들도 폭넓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당의 공천에 불복하면 최대 10년 동안 공직 출마를 제한하도록 한 당원 개정안을 두고 당권파가 반대파를 제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후보 측은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가 더민주혁신회의와 같은 이재명 후보 지지그룹의 독주를 공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친기직한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이 흥하고 집권에 성공하려면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의 성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자신이 사석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는 주장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자신의 SNS에 이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느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 직접 글을 올린다면서 이해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석의 얘기가 전해지다 보니 진위가 과장된 측면도 있었지만 자신의 얘기에 담긴 본심은 오직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이 전 대표에 대한 애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열대야가 26일째 이어져 118년 만에 열대야 연속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낮 폭염도 기승인데 폭염과 열대야 모두 처서가 있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서울의 열대야.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밤까지 26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서울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8년 만에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입니다. 지난 2018년 여름에도 서울에서 26일 동안 열대야가 이어졌지만 최근 기록을 먼저 올려놓는 기상기록의 원칙에 따라 역대 1위가 된 겁니다. 여느 해 때보다 더 밤마다 열대야가 지속되니까 에어컨을 매일 밤 켜고 있어요. 20일 정도 이상 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례적으로 긴 열대야는 한반도 주변의 뜨거워진 바다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바다에서 데워진 수증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유입됐는데 지면의 열이 밤사이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올여름 서울 열대야는 지난 2018년과 같은 날인 7월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당시에는 광복절 이후 열대야가 사라진 반면 올해는 앞으로도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기록이 경신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하강할 수 있는데 그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기 때문에 올해는 8월 말 혹은 9월 초까지도 열대야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시간대 폭염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기도 안성 고산면은 37.6도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34.3도까지 오르며 강도 높은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절기 처서가 있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서쪽 지역과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로 여느 때보다 힘든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하루에 100명을 넘어섰던 온열 질환자 수가 이번 주 들어 사흘 연속 감소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신고 현황을 보면 어제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56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추가 발생하지 않아 22명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모두 2,652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6명이 많습니다. 경남 거제의 양식장에서 고수온으로 우럭치어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거제시는 그제부터 사흘 동안 동부면 5개 가두리 양식장에서 우럭치어 11만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럭은 한대성 어종으로 수온이 26도씨가 넘으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폐사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첫 녹조 발생 경보가 발령되면서 정부가 식수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대청호와 보령호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녹조 저감과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대청호와 보령호 취수장 인근에 녹조 제거선을 배치해 녹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미 발생한 조류가 취수구에 흘러들지 못하도록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고 취수장 물은 표층 10m 이상 아래에서 끌어와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해발 1200m, 이제 나왔군요. 해달 1200m 태백 매봉산 일대
고랭지 배추밭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수확을 앞둔 배추가 이제 노랗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는 건데요. 잎이나 줄기가 시드는 반쪽 시드름병에 걸린 겁니다. 태백시는 전체 고랭지 배추밭의 20% 정도에서 병충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추 병충해는 고온다습한 날씨에 주로 발생하는데요. 태백의 지난달 평균 기온은 1985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3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1991년 이후 30년 동안 폭염 일수는 연평균 1.2일이었는데요. 올해는 6월과 7월에만 각각 하루, 그리고 8월 들어서는 어제까지 이틀이나 폭염이 기록됐습니다. 고랭지 농업, 이제 옛말이 되는 날이 올까요? 농촌지능청은 한반도 기온이 계속 상승한다면 2090년에는 강원도 태백 고랭지 배추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암울한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상 고온이 계속되면서 국민 채소 배추값이 다락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폭염 기세가 꺾이려면 아직 멀었고 요즘은 가을 태풍도 잦다는데 식탁 물가가 걱정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폭염 속에 시장이 한산합니다. 상인들은 시들까 봐 채소를 밖에 꺼내놓지도 못합니다. 배추는 더우면 알이 안 차서 좋은 물건 떼오는 것도 힘듭니다. 양이 워낙 없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또 농사도 지금 못 짓거든. 지금 이 날씨에 이제 애들 개학하고 나면 이제 그게 더 문제지.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예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지역도 적고 이른 추석에 9월 초 출하 물량이 집중되다 보니 올해는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이 6.2%나 줄었습니다.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추값이 다락같이 올라서 상품 기준 도매 가격이 한 포기에 6,400원이 넘어 한 달 전보다 77%, 지난해보다 69% 올랐습니다. 소매 가격의 경우 한 포기에 평균 6,100원, 무도 한 개 3,000원이 넘었습니다. 열무도 1kg에 5,000원에 육박했습니다. 모두 한 달 만에 20% 넘게 올랐습니다. 과일은 비싸도 안 먹어도 살지만은 야채랑 밥은 안 먹으면 안 돼요. 좋은 건 나오지도 않고 날씨가 이러니까 한 30% 정도 올린 것 같아요. 안 올리고 그냥 내가 적게 번다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편해요, 오히려. 무더위가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강릉 안반대기 고랭지 배추는 다음 주에나 출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2주 정도가 배추값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 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 무 등 채소류는 비축 물량 방출,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습니다. 사과, 배 등 추석 성토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시장, 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 행사도 준비하겠습니다. 요즘은 태풍도 10월 초까지 북상하곤 합니다. 이상기후 속 사과에 이어 배추값이 서민 가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른바 비싼 금사과 때문에 장보기가 부담스러웠던 분들 많았죠. 올해는 상황이 어떨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사과 산지를 오점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덕유산 자락 아래 해발 고도가 높아서 고랭지 농산물로 유명한 전라북도 무주.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수확 들어가고요. 네,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계속 수확할 예정이에요. 지금 따는 사과는 추석 명절 전에 출하되는 홍로 품종인데 생육 상태가 괜찮다고 합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저온 피해도 없고 작황이 매우 좋은 편으로 올해는 다들 풍년을 예상하고 있어요. 바로 근처에 있는 다른 사과 과수원. 아직은 사과가 푸릇푸릇한데 이 사과는 추석 명절 직전, 그러니까 8월 말쯤에 수확에 들어갈 역시 홍로입니다. 작년에는 정말 냉해 피해가 심해가지고 한 나무에 15개 정도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0개 정도를. 전라북도 지역에서 40%로 사과 재배 면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무주군. 상황이 안 좋았던 지난해는 물론 평년보다 사과 작황이 좋다고 합니다. 무주군 홍로 품종은 전년 대비 30% 증축된 300평당 2,400kg 생산되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로보다 늦게 추석 이후에 출하가 시작되는
부사라고 불리는 후지 품종. 무주쿠는 역시 작년 이전인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 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는 무주군 반딧불 사과 초매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전년도 발생했던 병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 예찰과 컨설팅, 친환경 방제 활동을 강화했고요. 동상해 방지, 이상기상 대응을 통해서 신기술 보급에도 힘써 왔습니다. 무주군 다음으로 전북에서 사과 과수원이 많은 장수군의 작황도 비슷하게 괜찮은 상황. 그렇다면 전국적인 사과 상황은 어떨까? 농촌진흥청이 최근 전국 8곳을 골라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국 과수원에서 8군데 조사를 하였습니다. 네. 생육 상황은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고요. 평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통 사과 시세는 추석 명절 3주 전, 그러니까 8월 말쯤에 구체적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태풍 등 커다란 변수만 없다면 올해는 작년처럼 너무 비싸서 못 사 먹는 이른바 금사과 파동은 없을 것 같다는 게 이곳 산지 분위기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오뚜기가 대표 제품인 3분 카레를 포함해 20여 종 가격 인상에 나섭니다. 오뚜기는 이번 달 30일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케첩과 참기름, 스파게티 소스, 후추 등 24개 제품 가격을 7에서 15%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표 제품인 3분 카레와 3분 짜장, 3분 쇠고기 카레 등은 편의점에 한해 다음 달부터 가격을 10%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뚜기 측은 토마토 페이스트와 후추, 원두 등 원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번 인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한 부동산 시장 열기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20.9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115 이상이면은 오르는 국면으로 해석합니다. 주택 매매 심리가 상승 국면인 상황에서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 금액이 2년 만에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2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 금액은 20조 원에 육박하면서 1분기보다 2배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상승폭과 거래량 증가 추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하지만 올 가을부터는 지난 8일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이른바 88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온 뒤 처음 발표된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률은 0.32%. 직전 2주 주춤했던 오름폭이 다시 뛰면서 5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성동구는 무려 0.63%나 올라 10년 11개월 만에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강남 11개 구가 0.37%, 강북 14개 구도 0.27% 상승했는데 수도권 전체의 상승률도 0.18%로 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도 폭발적입니다. 지난 3월 4천 건을 넘어선 뒤 증가 추세는 더 가팔라져 6월엔 7천 건을 돌파하더니 7월 거래량은 이달 말 집계가 완료되면 9천 건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지만 아직 과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침체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회복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추세나 이런 게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건지도 사실은 확신이 없어요. 올 초부터 상승세가 시작이 됐던 거고 이제 그게 상승에 대한 기제가 막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었거든요. 문제는 앞으로 상승세가 더 심해질 것인가인데 대출 규제나 세금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의 88 대책이 올 가을부터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가을부터로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그 제도들이 이제 8월, 9월, 10월 이런 정도에서 시행 계획들이 있거든요. 만들 거라는 걸 설득을 해서 수요자가 의사결정을 지금 안 해도 되게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더욱이 85제곱미터 빌라 매수자도 무주택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로 비아파트 시장과의 균형 회복도 기대되는데
관건은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얼마나 확실히 실행하느냐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20개 완성차 브랜드가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마쳤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한국-GM과 르노코리아는 대부분의 차종에서 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G 모빌리티는 전기차 2종 모두 중국 비아디의 배터리를 썼습니다. 그 외 대다수의 전기차 브랜드는 한국산 배터리나 중국 CATL 제품을 사용했지만 벤츠 일부 차종에서는 중국 파라시스, 테슬라와 일본 렉서스, 도요타의 일부 차종은 파나소닉 등 일본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뒤 작심 발언을 간 배드민턴 안세영이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세영은 자신의 SNS에 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꿔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상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현실에서 맞닿은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해 크게 실망했고 안타까웠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또 지금부터는 협회 관계자분들이 변화의 키를 쥐고 계신 만큼 더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한다고 대한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지난해 요넥스와 계약할 때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진행해 잡음이 있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당시 계약 상황을 비롯해 협회 자금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요넥스는 지난해 2월 배드민턴 협회와 2027년까지 4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년 290만 달러를 내는 대신 국가대표 라켓과 옷, 신발을 독점하기로 한 겁니다. 나라장터와 협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했던 기존 경쟁 입찰 때와 달리 수의 계약이라 뒷말이 나왔습니다. 경쟁업체 빅터는 사전에 3차례 공문으로 입찰 의지를 전했고 심지어 더 비싼 연 350만 달러를 제의했다면서 기회조차 없어 낙담했다고 전했습니다. 협회와 체육회, 국민신문고와 법원까지 두드렸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빅터가 불명확한 사유로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 적이 있고 선수 기량을 극대화할 품질이 선정 기준이었다며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적용받는다고 당시 답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후원 계약을 포함해 협회 자금줄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요넥스에서 셔틀콕 30%를 추가로 받는 일종의 페이백 합의를 맺어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체육계의 전문성, 자율성을 존중했다면 이젠 회계 투명성 강화가 초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저히 공개되고 외부로부터 감시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엄밀히 봐서 안 되는 거는 환수를 받을 거고 우리가 위탁받아서 국민의 돈을 가지고 쓰는 건데. 정부는 체육회를 거치는 현재 예산 분배 체계를 문체부가 직접 종목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일반인이 협회에 소액 기부하고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도 고심 중입니다. 가뜩이나 체육회와 일촉즉발 갈등 속에 문체부가 약한 고리인 돈줄을 겨냥하면서 양측의 기싸움은 최고조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며 의료진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의혹을 받는 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검찰에 고소당했습니다. 신 전 회장이 운영하는 명주병원 소속 의사 3명은 오늘 신 전 회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의사들은 신 전 회장이 병원 소속 의사 8명에게 지난 4월부터 모두 5억 8,4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28일 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전 보좌관 A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새만금 태영광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2천만 원 등 5,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프로농구 KCC의 허웅 선수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수억 원을 요구받았다며 고소한 전 여자친구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공갈미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송치했습니다. 다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송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허웅 측은 A씨가 지난 2021년부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며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지난 6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씨가 2차례 인공 임신 중절수를 받은 사실도 대중에 알려지면서 낙태 강요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넘긴 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개적으로는 처음으로 한자리에 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쓰레기라는 단어를 써가며 조롱했고 트럼프 역시 민주당 진영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신홍진 기자입니다.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를 주고받은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대선 후보에서 물러난 뒤 처음으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입니다. And of course, I could speak all afternoon about the person that I am standing on this stage with. 해리스는 의료 지원 확대를 포함해 바이든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낸 대통령은 없다고 본다며 추켜 세웠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바이든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처방약 가격 인하 성과를 강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을 비판했습니다. What's his name? Donald Dump or Donald whatever. They want to get rid of this, what we passed. 일주일 만에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는 인플레이션과 이민 정책 등을 거론하며 해리스와 바이든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특히 해리스가 공산주의적 가격 통제를 하고 있다며 부정선거 논란을 빚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빗댔습니다. She's running on the Maduro plan. We call it the Maduro plan, like something straight out of Venezuela or the Soviet Union. 양측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해리스가 공화당의 트럼프를 근소하지만 앞서간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가 46%, 트럼프가 45%로 박빙의 우세를 보였습니다. 더 힐과 디시전 데스크 HQ가 발표한 결과에서도 해리스는 48.2%로 트럼프의 지지율 46.8%를 제쳤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이 추가 토론을 열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해리스 선거대책위는 현지 시간 15일 성명을 내 토론에 대한 토론은 끝났다며 트럼프 선대위는 대통령 후보끼리 2번, 부통령 후보끼리 1번 이렇게 3차례 토론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달 10일 ABC 주최 토론회에 트럼프가 나타난다면 10월 1일 팀 월즈와 JD 벤스가 토론한 뒤에 10월 중에 트럼프와 해리스의 토론이 다시 열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인 사업자에게 100억 원에 매각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가 이르면 오는 10월 김대중 2호 기념관으로 재단장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김 전 대통령 3남인 민주당 김홍걸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저를 매입한 사업가와 사저를 DJ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민간 기념관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낡은 사저를 보수하되 원형을 보존해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기념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민간이 후원해서 역사적 공간을 보존하고 직접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작업 도중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확인된 직원 2명 가운데 1명이 손가락 절단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원 게시판에서 자신을 피폭된 직원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는 현재 손가락 7개 절단을 보류하고 대기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사선 영향으로 괴사한 피부를 모두 벗겨냈고 관절도 피폭돼 손가락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안전장비를 임의로 해제해 사고가 난 게 아니라 회사 설비환경안전팀 등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사고가 난 거라며 산재는 승인됐고 과실 여부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다음 달 중에 판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하는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초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사건을 전문으로 심리하는 재판부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판결이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해 나가면 좋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부터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이 장애인일 때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재판한다는 목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처음으로 진행한 사건은 지난해 11월 목욕탕에서 8살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몸에 비누를 문지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발달장애인 40대 남성 A씨 사건입니다. A씨는 아이가 귀여워서 그랬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일각에선 어린이 강제추행죄 자체가 형량이 높은 범죄지만 범행 동기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전문재판부가 단순히 재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만큼 장애의 특성을 더 고려해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법이 만 14세 미만 소년의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듯 이보다 지능지수가 낮은 장애인도 비슷한 맥락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심리를 섬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수사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의 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됐는지 살펴야 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세밀하게 살펴서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 주어야만 수사 현장에서의 실무가 변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참여하는 주체가 여럿인 만큼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나 양형조사관 등도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전투기 공동개발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은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축소됐고 분담금에 상응해 진행해온 기술 이전 규모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측과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르비아 즈베즈다에서 뛰는 황인범이 결승골을 도우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는 승부차기만 34번 하는 진풍경이 연출됐고 주말에 개막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 후보 1순위로는 맨체스터 시티가 꼽혔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세르비아 리그 선두 지베즈다에서 뛰는 황인범이 결승골이 된 팀의 두 번째 골을 도왔습니다. 황인범의 패스를 받은 올라인카가 강력한 슈팅으로 추카리츠키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시즌 4호 도움을 기록한 황인범은 지난 시즌 도움 기록과 벌써 동률이 됐습니다. 황인범은 후반에는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며 만점 활약을 펼쳤고 동료 서령우도 3경기 연속 출전하며 팀에서의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는 34번의 승부차기가 나오는 진땀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아약스 골키퍼가 직접 승부차기도 성공시키고 그리스 파나티나이코스의 킥을 막아내며 승부가 끝나는 듯했지만 아약스 키커가 실축하며 승부차기는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승부는 아약스 17번째 키커가 성공시키며 13대 12. 아약스가 극적으로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옵타가 맨시티를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으로 2위는 아스널, 3위는 리버풀이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7위, 황희찬의 울버햄튼은 16위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김동리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보좌할 국내 코치진이 확정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박건하 전 수원삼성 감독, 김동진 홍콩 키치 감독 대행, 김진규 FC 서울 전력 강화실장을 대표팀 코치로 선임했습니다. 지난 6월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를 때 대표팀에 합류했던 양영민 골키퍼 코치와 이재홍, 정현규 피지컬 코치도 합류했습니다. 다음 달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이 오늘 마감됐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지난 14일까지 레지던트 1년차를 모집했고 오늘 오후 5시 레지던트 2년에서 4년차와 인턴 추가 지원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의 사직 이유가 명확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번 추가 모집에도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더운 나날의 연속입니다.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인데요. 맞아요. 오늘 서울은 26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며 열대야 연속일수 역대 1위를 경신하기도 했잖아요. 네, 주말인 내일도 열대야 신기록 행진은 멈추지 않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7도로 2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는 3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에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절기처서잖아요. 네, 절기처서에는 더위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이 온다고 하는데 올해는 처서 매직도 통하지 않네요. 맞아요. 열대야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침구 색깔을 바꾸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연을 상징하는 초록색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흥분을 가라앉히는데요. 밤에는 이 부교감 신경이 활발해져야 낮에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노곤해지면서 잠에 쉽게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노란색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파란색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체온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어 숙면에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민지, 신미림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뒤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